자, 2026년 1월입니다. 북극의 심장부 그린랜드 수도 누크 앞바다인데요. 이 짙은 안개 사이로 회색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요. 바로 미 해군 제2함대예요.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이에 맞서 덴마크 군함들이 급파되죠. 정말 이상한 그림이에요. 같은 나토 동맹국끼리 말이죠.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딱 한 사람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확보할 것입니다. 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었죠. 7년 전 2019년에 그가 처음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그냥 황당한 농담으로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웃지 못합니다. 930조 원, 미화 7천억 달러라는 현금 보따리에다 저 막강한 군사력까지 동원한 현실적인 압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아니, 나라가 통째로 팔릴 위기잖아요. 그런데 왜 땅의 진짜 주인인 그린랜드 원주민들은 지난 300년간 자신들을 지배해온 덴마크 편을 들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일부는 차라리 미국에 팔리는 게 낫다면서 묘한 미소까지 짓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계 행복지수 1위, 완벽한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아는 그 덴마크. 대체 그린랜드에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그 뿌리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덴마크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그 역사적 만행이 어떻게 2020년에 이 지정학적 위기를 만들었는지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뿌리를 찾아 3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인물 1721년의 선교사 한스에게 대해 덴마크 교과서에는 이 사람을 미개한 그린란드의 문명을 전파한 위대한 사도처럼 묘사한다면서요. 지금도 수도 누크 언덕에 동상이 영웅처럼 서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누이트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문서를 보면 그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죠. 원래 바이킹 후예를 찾으러 갔다가 허탄을 치고 그곳에 살던 이누이트들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개조요. 그 단어가 참 섬뜩하게 들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조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그 개조라는 단어에 덴마크 식민 지배 방식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 대신 정신을 파고드는 방식을 택했어요. 일종의 정신 지배,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을 지배한다. 네.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너희 이름은 야만적이고 악마의 소리 같다면서 금지시키고 덴마크식 세례명을 강요한 거예요. 수십 년간 불려온 자기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부정당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엔 신앙을 파괴했습니다. 이누이트들이 수천 년 믿어온 빙하의 신, 바다의 여신 같은 토속 신앙을 사탄 숭배로 규정해버렸어요. 아, 전통춤이나 노래 같은 것도 악마를 부르는 의식이라면서 공포심을 주입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한 민족의 자존감을 뿌리부터 짓밟아서 스스로를 열등하고 미개한 존재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는 아주 교묘하고 고도로 계산된 심리 지배 전략이었습니다. 조약 문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한 덴마크가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주는 조약인데 아니 왜 엉뚱하게 그린란드가 덴마크 소유로 남게 된 거죠? 원래 노르웨이 영향력 아래 있었으면 같이 넘어가는 게 상식적인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유럽 열강들이 벌인 국제법을 악용한 거대한 부동산 사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덴마크가 조약 문서에 아주 구석진 곳에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문장 하나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아, 어떤 문장이요? 노르웨이 본토는 스웨덴에 한량하지만 과거 노르웨이 왕령이었던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는 덴마크 국왕의 소유로 남는다. 당시 승전국이었던 스웨덴은 그린란드를 그저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정도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었군요. 네, 100년이 훌쩍 지난 1933년에 뒤늦게 노르웨이가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결국 이 조약 문구를 근거로 덴마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땅의 진짜 주인이었던 이누이트들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 위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어요. 그냥 북극곰이나 술록처럼 그 땅에 속한 자연의 일부로 취급당한 거죠.
정신적인 지배, 법적인 사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게 정말 더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1950년대, 60년대 의료 기록이랑 정부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이더군요. 18세기도 아니고 인류가 달에 가던 시대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먼저 1951년에 어린이 개조 프로젝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사건은 덴마크 식민주의의 그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워요. 총명해 보이는 이누이트 아이들을 뽑아서 덴마크로 데려오자.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언어부터 사고방식까지 완벽한 덴마크인으로 개조해서 돌려보내면 그들이 그린란드 사회의 엘리트가 돼서 사회 전체를 덴마크화시키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정말 끔찍한 발상이죠. 잠시만요. 아이들을 개조해서 일종의 문화적 스파이처럼 돌려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자료에 포함된 생존자 헬레네 티센 씨의 인터뷰 영상을 저도 봤는데 그분의 증언이 모든 걸 말해주더군요. 그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가족을 훔쳐갔어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실험실의 쥐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하셨겠지만 비극 자체였습니다. 몇 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이미 부모랑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어요. 덴마크어를 쓰는 자신들을 가족들은 낯설어했고 자신들은 또 이누이트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적응할 수가 없었죠. 덴마크에서도 고향 그린란드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평생을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이 극심한 우울증,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죠. 한 사회를 가장 확실하게 파괴하는 방법은 그 미래인 아이들의 영혼을 훔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식민주의의 가장 잔혹한 민낯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여성들의 몸에 손을 댑니다. 바로 코일 스캔들이죠.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아주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요? 골치 아픈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니까 이들에게 지원해야 할 복지 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걸로 예측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인구 조절이었고 그 방식은 정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자? 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민족의 대를 끊어버리자는 발상이었죠. 이건 단순한 의료 사고나 정책 실패가 아니었군요.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의사들이 정기 건강검진을 핑계로 이누이트 여성과 소녀들의 자궁에 동의도 없이 피임 장치, 그러니까 무프를 강제로 삽입했다는 거죠.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가가 주도한 인종 청소이자 비용 절감을 위한 우생학적 만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가임기 여성의 절반에 달하는 무려 4,500명으로 추산돼요. 더 끔찍한 것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제 막 2차 성징이 시작된 12살, 13살의 어린 소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무슨 시술을 받는지도 모른 채로요? 그렇죠. 강제로 몸 안에 이물질이 삽입된 겁니다. 이 일로 수많은 여성들이 평생을 원인 모를 복통과 후유증에 시달렸고 상당수는 영구불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만 명의 그린란드인이 세상에 태어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끔찍한 인구학적 재앙을 초래한 거죠. 자국민에게는 세계 최고의 복지를 제공한다던 덴마크가 식민지에서는 이런 야만적인 짓을 저지른 겁니다. 사람에게만 만은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는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땅과 환경을 어떻게 유린했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1953년 미군 툴레 공군기지 확장권이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부지에 살고 있던 이누이트 원주민 116명이 걸림돌이었죠. 덴마크와 미국은 이들을 단 4일 만에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130km 떨어진 황무지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이주가 이루어진 건 혹한의 겨울이었어요. 그래놓고 전 세계에는 원주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죠. 캠프 센츄리라는 비밀 핵미사일 기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빙하에 수백 개 핵미사일을 숨기는 비밀 기지를 건설했다가 프로젝트가 폐기되니까 원자료, 방사능 폐수 같은 온갖 유독성 폐기물을 그대로 얼음 속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그린란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언제 그 치명적인 독극물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이 모든 끔찍한 과거의 상처가 전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갈등이 터져 나온 거군요. 그래서 2024년 덴마크 총리의 공식 사과가 오히려 불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요. 제가 보내주신 사과문 전문을 읽어봤는데 유감이라는 표현은 반복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언급은 교묘하게 피하고 있더군요. 정확합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한 번 보상의 문을 열어주면 과거의 모든 만행에 대한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날아들 거라는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 논리가 작용한 거겠죠. 하지만 이 어설프고 계산적인 사과는 우리의 고통을 돈으로 계산하며 저울질하고 있다는 그린랜드의 분노만 폭발시켰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더욱 키웠고 2025년 총선에서 강경 독립파 정당이 압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데 바로 그 돈줄을 덴마크가 쥐고 있다는 게 이 문제의 딜레마입니다. 그린랜드 연간 예산의 거의 절반인 7억 달러가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덴마크와 그린랜드 사이의 가장 첨예로운 갈등 지점입니다. 덴마크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주며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린랜드인들은 그건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자원의 대가이자 우리를 영원히 덴마크에 의존하게 만드는 족쇄일 뿐이다 라고 반박하죠.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그린랜드가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공항을 짓거나 막대한 양의 희토류를 채굴해서 경제적 자립을 시도할 때마다 덴마크는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번번이 가로막아 왔거든요. 진정한 독립을 원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갈등의 균열, 즉 돈은 주지만 독립은 막는 덴마크의 모순적인 태도를 트럼프가 정확하게 파고든 것이군요. 앞서 이걸 단순한 부동산 매입이 아니라 고도의 이혼 소송 전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기간 배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당해온 사람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배우자가 경제권을 쥐고 내가 주는 돈 없으면 넌 못 살아 라면서 놓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엄청난 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지세요. 제가 위자료는 물론이고 앞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대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아, 트럼프의 제안이 바로 그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덴마크랑 협상하는 게 아니라 학대받은 그린랜드인들의 마음에 직접 대고 속삭이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트럼프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전략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주민 1인당 1억 4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 살포. 둘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미군이 완벽하게 막아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셋째, 그린랜드에 묻힌 7조 달러 가치의 희토류를 미국 자본과 기술로 함께 개발해서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까지. 이건 덴마크가 막아온 당신들의 꿈을 우리가 실현시켜주겠다는 메시지잖아요. 정확합니다. 덴마크가 수백 년간 저지른 과오를 명분 삼아 그린랜드의 마음을 얻고 그 대가로 북극의 지정학적 요충지와 21세기 산업의 쌀인 희토류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이 제안에 그린랜드 내부 여론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실험용 쥐 취급하고 차별해온 덴마크보다 최소한 우리를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미국이 낫다는 찬성파, 그리고 결국 덴마크라는 주인에게서 미국이라는 더 힘센 주인으로 갈아타는 것일 뿐이라는 반대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덴마크는 300년간 쌓아온 업보의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외통수에 몰린 형국이군요. 그린랜드를 계속 붙잡고 있자니 내부 반발과 미국의 압박이 너무 거세고, 그렇다고 독립을 시켜주자니 북극 항로와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고 유럽의 평범한 소국으로 전락하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북극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자원 다툼이 아닙니다. 복지국가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식민주의의 추악한 민낯과 그 업보가 21세기에 터져나온 역사적인 사건이죠.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반성 없는 관계가 결국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린랜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현상 유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남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 외교, 자원개발 등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지는 형태죠.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질 대로 깨진 덴마크와의 관계를 그린랜드인들이 계속 용납할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 독립. 모든 그린랜드인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인구 5만 7천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의 각축장인 북극에서 홀로 서기엔 너무나 험난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선택지. 바로 미국 편입이군요. 푸에르토리코처럼 미국의 자치령이 되거나 더 나아가 51번째 주가 되는 시나리오. 경제적 혜택은 막대하겠지만 수천 년간 지켜온 이누이트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위험이 크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고요. 현재로서는 완전 독립과 미국 편입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되 국방과 경제는 미국과 매우 긴밀한 자유연합 관계를 맺는 모델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결과가 21세기 북극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계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탐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린란드 원주민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백 년간 당신의 가족과 민족을 짓밟고 영혼의 성처를 줬지만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과거의 지배자. 그리고 막대한 돈과 힘으로 유혹하지만 그 속내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새로운 강대국. 어쩌면 둘 다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외에 그린란드를 위한 제3의 길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선택이 앞으로 식민주의의 역사에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수많은 작은 나라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 함께 깊이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